구력시대 대표 종교의 묵시록에 나온 예언을 보면 두루뭉술한 감은 분명히 있지만 지구적 재앙에 대해 잘 묘사했다. 재앙은 지구적이었지만 개인은 알아차리기도 전에 닥쳤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보라, 그것은 흰말이었다.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관이 주어졌고 그는 승리자로서 나아갔으니 승리하려는 것이었다. 또 다른 불같이 붉은 말이 나왔다. 그 위에 탄 자에게 사람들이 서로 살육하도록 땅 위에서 평화를 거두어가는 권한이 주어졌고 또한 큰 칼이 그에게 주어졌다. 보라, 그것은 검은 말이었다. 또 그 위에 탄 자는 자기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보라, 그것은 푸르스름한 말이었다. 그 위에 탄 자는 그 이름이 죽음이었으며 저승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력이 주어졌으니 그것은 칼과 기근과 죽음의 전염병과 땅의 맹수들을 가지고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읍스, 미안. 내가 한 게 아니야. 묵시록의 내기사로 표현된 지구의 종말은 정복, 전쟁, 기근, 죽음 등 다양한 형태로 다가왔다. 원인을 찾자면 너무도 많고 복잡하고, 아니 그 시작점을 찾기도 어렵다. 지구 차원에서 보자면 전체가 일순간 몰락해버린 것도 아니었다. 그 누구도 그런 결말을 원하지도 않았다. 미안,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망해버렸다. 이 순간은 구력시대에 한번 멸망한 바 있는 자들이 극적으로 표현해 두기도 했다. 아스테기는 이 세상이 언젠가 소멸될 것이고 시간은 마침내 종말로 이어질 순환고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세계의 운명은 탄생할 때에 각인되었던 날짜의 때가 되면 서쪽 끝에서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는 황혼의 괴물들 트시트시미메가 때를 지어 몰려와 사람들을 공격하리라는 것이다. 실력시대에 구축된 나의 직장이자 사명인 라이브러리 안의 중심지 바벨은 특이하지만 본래의 의미에 맞게 라이브러리, 즉 도서관을 모델로 삼아 건설됐다. 튀르키예 에페스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물로 추정해보면 켈수스 도서관은 대단히 아름답다. 앞에서 보면 2층인데 뒷면은 3층이다. 3층 건물의 앞면을 2층으로 장식해 전면 전체가 빠짐없이 화려하게 장식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기둥 2개씩 짝을 이뤄 2층을 받치면 그 위에 다시 2개씩의 기둥을 올렸다. 1층 기둥이 2층 기둥보다 높고 굵어 전체적 상승감 속에서도 일정한 안정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3세기경 로마 제국의 전성기가 끝나고 퇴락의 길로 들어서는 시기에 지었다. 어떤 책을 보관하고 있었고 누구에게 개방되어 있었을까? 책만 읽었을까? 건물만 보아서는 단순히 책만 보관하고 열람하는 곳 같지는 않다. 도서관을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놓았다니 도서관이 저렇게 아름다워서야 공부가 될지 걱정스럽다. 역사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구력시대의 흥미로운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가 황금시대, 골든에이지이다. 당시 동양과 서양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다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짠듯이 동서양은 같은 시기에 인류의 황금기를 맞았다. 동양의 공자, 맹자 등 제자백가가 있고 서양은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철인이 등장했다. 아름다운 도서관이 지어진 에페스도 이 황금기의 세례를 받았다. 기원전 6세기 에페스의 그리스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에 몰두했다. 물이라고도 했고 4가지 원소라고도 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고 했고 아낙사고라스는 무한으로 사고의 영역을 확대했다. 이 지역의 자연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 기초는 자연과학적 인식이었다.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빙자하거나 이용하는 허구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자연과학적 인식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들의 이론은 그리스 민주정의 기초가 되고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 에페스로부터 가까운 곳에 밀레투스가 있는데 그곳 출신 철학자들을 이오니아 학파 혹은 밀레투스 학파라고 불렀다. 이오니아 학파의 거두인 헤라클레이토스가 바로 에페스 출신이다. 그는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은 서로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끊임없이 변해간다고 했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라고 변화를 강조했다. 실력시대 들어 새로운 세상의 중심지로 떠오른 바벨의 최고 히트작이 바로 라이브러리안이다. 나 역시 라이브러리안의 이론임을 먼저 밝혀두고 싶다. 라이브러리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도서관이 모델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이나 정보와 관련된 것임은 분명하다. 또 그 도서관 뒤에 인류의 지식활동이 집약된 그리스인들이 있었다는 점 역시 라이브러리안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 방향으로 라이브러리안이 해결하고자 한 문제를 정의해보면 라이브러리안의 문제의식을 역시 알 수 있다. 우리는 문제에 맞닥뜨리면 당연히 답이 있다는 가정하에 답을 찾는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사실 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답이 있어도 아주 다른 성격의 답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답이 하나인 문제는 퍼즐. 서로 모순된 답이 2개 이상이면 딜레마, 정답이 없는 경우를 패러독스라고 한다. 학교를 비롯한 모든 시험은 답이 있는 일종의 퍼즐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해진 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군가가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자체가 그렇다. 오히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더 잘 보이게 해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하나의 명쾌한 답을 찾는다면 문제를 풀기는커녕 혼동에 빠지게 된다. 문제에 맞서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는 원시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는다. 머리로 정신으로 사고로 맞선다. W. 제임스의 말이 다시 필요하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한 인간이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의 발견이다. 그래서 당장의 실용성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해봐야 소용없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관건이다. 라이브러리안의 바벨을 쫓아 에페스까지 간 김에 에페스 출신 헤라클레이토스를 이야기 더 해보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말, 만물은 유전한다는 동양 사상과 닮았다는 인상을 준다. 불교의 재행무상이나 노장 사상의 무의자연과 자주 비교되기도 한다.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 유전 사상은 같은 강에 2번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표어를 유포했다.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어제 내가 들어간 강이 물과 오늘 내가 들어간 강이 물은 다른 물이다. 어제 다리에 닿은 물은 벌써 흘러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은 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같은 강에 2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러나 같은 강에 몇 번이라도 발을 담글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므로 이 논의는 어딘가 이상하다. 어디가 그런가? 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들어간 무엇인가는 오늘 헤라클레이토스가 들어간 무엇인가와 동일하다.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 번 나왔지만 단어는 같지만 물질로는 다르다. 즉, 말은 동일해도 잉크의 모임인 물질로서는 다른 것이다. 단적인 동일성을 무조건 전제하면서 상대적 동일성을 무시한 탓으로 필요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어떤 비교를 할 때면 각각의 기술 방법, 즉 인간으로 보는지, 세포군으로 보는지, 강으로 보는지, 물로 보는지에 의해 동일성의 옳고 그름이 좌우된다. 그것이 상대적 동일성이다. 강과 물의 관계는 동일성이 아니고 전체와 구성성분의 관계이다. 물론 역도 있을 수 있다. 점토 컵을 부수어 그 점토로 접시를 만들면 컵과 접시는 같은 점토이지만 다른 식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점토와 식기의 관계는 강과 물의 관계와는 반대로 구성성분과 전체의 관계이다. 논리적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당연한 말이지만 비논리를 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의 훈련이 필요하다. 라이브러리안의 중요 덕목이기도 하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논의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말하면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사랑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랑은 연습을 통해 연마해야 하는 기술이라고도 했다. 분명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 사랑의 문제는 이성으로 가기 전에 감정의 문제를 수시로 걷는다. 1년의 출장을 마치고 라이브러리안으로 복귀해야 하는 시점이 가까워지자 혼란의 강도가 점차 심해졌다. 연인들끼리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키스다. 키스는 은밀하지만 가장 친근한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연인들은 단순하지만 키스로 인해 뜨거운 감각을 느낄 수 있다. 키스는 때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 연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키스에 매료되어 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연인이 되는 과정의 첫 번째 통과일의 절차가 키스다. 연인들은 키스로 인해 새로운 행복에 눈을 뜰 수 있게 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연인들은 키스 없이 사랑하지는 않는다. 감정이 타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스는 항상 달콤한 것만은 아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린 키스는 연인을 절망케 한다. 사라져버린 사랑이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씹히기 때문에 쓰디쓴 맛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빈곤을 채워주는 것이 키스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야 만다. 키스가 짙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지고 키스의 시간이 짧아질수록 사랑은 공허하다. 한 장의 그림이 있다. 프린츠 폰 슈투크가 그린 스핑크스의 키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는 얼굴은 여자이면서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그것을 풀지 못하면 죽였다. 스핑크스의 물음에 유일하게 대답한 사람이 오이디푸스다. 슈투크는 신화의 내용 중에서 바위 위에서 풍만한 가슴을 드러낸 채 남자의 목을 감싸고 정열적인 키스를 하고 있는 스핑크스의 모습을 표현했다.
스핑크스는 자신의 무기인 날카로운 발톱으로 남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등을 잡고 있다. 남자는 키스의 황홀함에 빠져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한다. 키스라기보다 잡아먹는다는 이미지가 더 강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키스의 달콤함은 연인을 어디론가 이끈다. 가끔 그것이 파멸이 되지만 키스라는 사랑의 향기는 꼭꼭 감춘다. 여기에서 설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유리책의 발견이라는 골자의 글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설리 혹은 그녀와 관련된 일군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나와 설리가 추적을 논의하던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진전이 확실히 있었다. 먼저 분류할 필요가 있다. 설리가 라이브러리안답게 주장한 말이었다. 설리에게 대통령의 유리책을 둘러싼 모험은 유리책의 요리 부분에 대한 분류가 시작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의 유리책은 책이 아니라 유리에 대한 메모나 단상의 형태로 흩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을 설리가 끈질기게 찾아내서 시기와 순서를 잡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선택한 요리는 쉽게 특정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서 시기와 순서를 특정하는 것이 요리의 이야기를, 의미를 담았다는 대통령의 요리책을 추적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설리의 다음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떠올랐다. 이제 돈키호테가 될 시간이다.